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임차권 좀 마지막 남았었어요. 양도와 전대인데, 보시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뭐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는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동의 없이 하다 걸리면 계약 해지당합니다. 그러니까 물권과 다르죠. 그러니까 전세권과 같은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사례 문제가 가끔 등장이 되는데, 지금 방금 이제 보신 조문이고,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한 거죠. 그럼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그러면 이 양도와 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이 동의라는 것이 양도 전대차의 유효 요건이냐 대항 요건이냐라고 물으면 이건 무슨 요건이 되냐면 유효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동의가 없어도 이 양도나 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해. 유효 요건은 아니니까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한 을이 넘겼다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시험에 이제 몇 번 출제된 게,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한 거죠.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효라고 해서 여러 번 틀리긴 했고, 그러니까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나중에라도 병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끝까지 동의를 못 얻어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 양도계약이 아예 처음부터 무효라면 나중에 동의를 얻어줄 의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없죠. 계약상 의무는 없는 거니까. 근데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동의를 얻어줘야 돼요. 근데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 전대차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동의가 없더라도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 건물 중에 요만큼만 다른 사람 쓰게 할 때는 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배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가구점 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을 믿고 자기 물건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 을이 자기를 믿고 빌려준 갑에게 물어도 안 보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야. 우리도 배신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배신하다 걸리면 계약 어떻게 된다고요? 해지당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누구였냐면 부부였대, 부부. 부부끼리 넘기는 건 갑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임차권자든 그 사람의 아내가 임차권자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그건 배신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이건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해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개. 소부분을 사용케 하거나 배신이 아닌 경우. 가구점 판례, 부부끼리 양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의 없이 했으면 갑은 해지할 수 있는데 아직 해지를 안 했어요. 해지 전의 법률 관계를 보면 일단 갑과 을 사이에는 해지가 없으니까 별도의 법률 관계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병은 갑에 대해서 적법점유자예요? 불법점유자예요?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점유자.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갑이 병한테 야, 너 반환해 라고 반환 청구하면 얘는 나는 전차인이야라고 대항할 수 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 얘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임대차를 아직 해지 안 했으면 요 임대인이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반환하라고 해야 돼. 을에게 아직 해지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임대차를 이미 해지해버렸다면 당연히 그때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이 병에게 차임 주세요라고 차임 청구할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없고요. 근데 얘한테 굳이 한번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얘랑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차임 청구를 해야 돼? 을을 대위에서. 그러니까 을을 대위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시험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불법점유자예요. 그러면 갑은
임대차 존속 중에 이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거 안 돼.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안 되냐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해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뭘 주겠어요? 차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사용해도 갑에게는 손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존속 중에 불법 점유를 이유로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만약에 해지해버렸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얘가 차임을 안 주겠죠? 그러면 손해가 있으니까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지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양도전대차는 뭐 내용이 복잡한 건 없어요. 자, 보시면 양도전대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러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소부분을 사용케 했을 때. 두 번째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고 요건 이제 누구끼리 양도한 사건이냐면 부부. 그래서 가구점 사건이었어요. 가구점을 경영하던 남편이 임차권자가 아내에게 양도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고. 자, 그럼 이제 동의에 대한 내용. 동의라는 것은 양도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일 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나중에라도 뭐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 관계 동의가 없을 때는 양수인, 전차인, 이거 병이죠. 병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병의 점유는 적법 점유가 아니라 불법 점유가 됩니다. 왜? 동의가 없었으니까.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만약에 해지를 아직 안 했으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주라고 해야 돼.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해지했다면 이제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3번이죠. 제일 중요한 거 3번. 해지하기 전. 이번 시험에도 여기 또 출제가 됐어요. 해지하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청구할 수 없냐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만약에 해지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채권을 갖지 못한다. 둘이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받을 수는 있다고 했냐면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동의가 없는 전대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얻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인데 뭐 양도는 그대로 양수되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거 내용은 없으니 참고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한 경우에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는데 이번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차인은 당연히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갑이랑 있는 거예요? 을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랑 계약했지 갑이랑 계약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갑이랑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은 권리는 주장할 수 없어도 갑에게 직접 의무는 부담을 해야 돼요. 권리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의무는 직접 부담하래. 그럼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왜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되느냐? 법이 하래요. 그러니까 630조에서 규정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원래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고 법률로 정한 거야.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임대인을 위한 규정. 그러니까 이 전차인은 얘한테 뭐 필요비 주세요, 유익비 주세요 이런 거 못 합니다. 비용 청구 이런 권리는 없는데 의무는 부담을 해야 돼.
그럼 만약에 갑이 전차인에게 차임 주세요라고 하면 이 병은 못 줘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줘야 돼? 줘야 돼. 자, 여기에 이제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경우에 전차인은 병이겠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전대인이 누구예요? 얘가 전대인이지. 얘는 임대인, 얘는 임차인이면서 전대해준 사람. 그럼 이 병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그거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차임 줘라고 하면 이 병은 난 을한테 줬는데 라고 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줘야 된다는 거야? 또 줘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판례가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얘한테 지급한 모든 차임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냐면 변제기 전에, 이행기 전에 을에게 지급했다면 그건 갑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약속한 변제기에 줬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언제 준 것만 대항 못한다고요?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을한테 둘이 계약할 때 차임 주는 날짜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 15일 날 주기로 했대.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이 병한테 예를 들어서 14일 날 이번 차임은 나한테 줘 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병이 뭐라고 하냐면 난 이미 을 줬는데 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갑이 병한테 14일 날 야, 너 이번에 이번 차임은 을 주지 말고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차임 주는 날이 언제라고? 15일인데 얘가 14일 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난 이미 을 줬어. 너한테는 또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이미 줬다는 건 변제기 도래하고 준 거예요? 그 전에 준 거야? 전에 준 거야. 만약에 얘가 약속한 15일에 차임을 줬다면 그건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변제기 전에 지급했다고 항변하면서 얘한테 주장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것까지 인정해 줘버리면 갑이 달라고 할 때마다 얘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을 이미 줬는데 이럴 거 아니야. 이미 줘도 되는데 언제 주면 안 된다고. 변제기 전에 주는 건 허위 인정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차임이 아니라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냐면 변제기 전에.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좀 주의하셔야 될 판례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무슨 변제기 이행기 전에 준 건 대항할 수 없고 변제기 후에 준 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차인을 위한 보호 규정도 필요한데 원칙은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전차권도 소멸하겠죠. 예를 들어 얘가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하면 얘도 소멸하는 거고 얘가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해지당하면 얘도 소멸이에요. 근데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얘네 둘이 계약을 합의로 종료합니다. 합의로 임차권을 소멸하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면 전차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합의. 아무 이유 없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냈을 때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밤에 술 한잔 하다가 야, 요즘에 병 너무 밉지 않냐? 얘 좀 못 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둘이 합의로 끝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 없이 합의로 종료하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전차인이 토지의 전차인일 수도 있고요. 건물의 전차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건물 빌린 사람은 부속물 매수예요? 지상물 매수예요? 건물이니까. 부속물 매수. 토지를 빌린 사람은 지상물. 그러면 부속물 매수는 아무거나 붙여놓고 사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에게 매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조심하실 점. 누구 동의냐? 을의 동의냐? 임대인의 동의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누구 동의냐면 임대인, 갑의 동의예요. 갑의 동의.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틀리게 내면 을의 동의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얘한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거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지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다. 자, 토지 전차인. 얘는 그러면 지상물 매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상물 매수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보통 토지를 임차했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갱신 청구.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인데 근데 이제 이건 전대차니까 용어가 조금 달라요. 갱신 청구가 아니라
임대 청구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해 주세요라고 하고요. 거절당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로 간다. 왜 그러냐면 병이랑 갑이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은 갑에게 내가 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뭐 해달라. 나한테 임대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땅 주인이 싫어, 난 못 해줘라고 하면 그러면 사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그럼 만약에 건물 전 차인이면 동일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OX. 자, 동일 조건으로 임대 청구하는 건 뭐의 전제예요? 지상물 매수. 그럼 이거 어디서만 나와야 돼? 토지. 건물은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예요? 그럼 다시 건물의 전차인 병은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OX. 틀려요. 임대 청구는 누구만 하는 거야? 건물이 아니라 토지 전차인이고, 건물 전차인은 임대 청구가 아니라 바로 뭐로 가는 거야? 부속물 매수로 가는 거야. 구별해 두시고, 그러면 임대차도 끝나고 전대차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 병이 만약에 갑에게 목적 부동산을 인도해 줬어요. 다 끝나니까 병이 갑에게 임차물을 인도했다면 을에 대한 인도 의무도 당연히 같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끝나니까 누구 준 거야? 건물을. 갑에게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병을 부르지. 야, 너 나랑 계약했는데 지금 너 누구한테 넘겼어? 갑 줬는데 그랬더니 을이 야, 그럼 나도 보증금 못 빼주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한테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나도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인도 의무를 얘한테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지금 갑에게 인도한 것은 누구한테 인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을에 대한 인도도 마찬가지니까 얘한테 인도했다면 을에 대한 인도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방금 보신 법조문이고, 자, 임대인과 전차인 관계인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주장은 못해도 의무는 직접 부담해야 돼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좀 전에 보신 거죠?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차임이 아니라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변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 했어요. 그 전에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변제기 후에 지급한 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전에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갑을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의 영향은 없어요. 여전히 을이 갑에게 차임 지급해야 되고, 전차인을 위한 규정. 중요한 건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라고 있냐면 합의. 그러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 있다가 소멸돼요?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이요. 그러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그 사유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냐면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요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근데 이와 관련해서 봤던 판례, 나오는 판례는 뭐냐면 얘가 차임 연체를 2기에 달하도록 안 했어요. 그럼 이건 해지 통고예요, 해지예요? 이때는 해지하는 거죠. 그러면 해지하면 이건 언제 소멸하냐면 해지가 도달되면, 그러면 이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자, 비교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럼 해지 통고는 도달되고 몇 개월 있다가 소멸한다고 했냐면
6개월. 그럼 얘도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알아야지. 얘도 딴 데 갈 때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있으면 얘도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해지 통고했다면 그 사유를 누구에게 알려줘라. 전 차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만약에 전 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 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가라고 못하는 거야. 요게 좀 전에 봤던 법조문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사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차임을 이기에 달하도록 안 낸 거예요. 그러면 해지 통고예요? 해지하는 거야. 그때는 해지입니다. 그러면 해지는 얘한테 도달되면 그 즉시 임차권은 소멸해요. 그럼 그 순간 모두 소멸했을까? 얘도 소멸했겠죠. 그러면 얘한테 통지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전 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구별해 두시고, 그러니까 다시 보면 해지 통고는 6개월 있다가 소멸할 거니까 전 차인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전 차인에게 알려줘야 되고 안 알려주면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지 통고가 아니라 차임을 이기에 달하도록 안 내는 바람에 해지했대. 그러면 이미 임차권이 소멸되면서 그 순간 전차권도 같이 소멸했을 테니 걔한테 사유를 통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때는 통지하지 않았어도 전 차인에게 나가달라고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청구할 수 있다. 자, 임대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토지 전대차였어요? 건물 전대차요? 임대 청구는 뭘 하기 위해 하는 거라고요? 지상물 매수.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 토지. 그리고 건물 전차인. 건물 전차에는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뭐다?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어야 된다고요? 임대인의 동의, 임차인 동의. 임차인의 동의라고 써 있으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고.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양도전대, 을에게 임대했는데 양도했대.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동의가 있냐 없냐? 동의 없이예요. 그럼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죠. 1번 맞고요. 자,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그러니까 갑이 을이 병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넘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과 병의 계약은 어떻다고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무효라고 써 있잖아. 당연히 틀렸지.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하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험에 그 전에 몇 번 뭐라고 냈냐면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냈어요. 그럼 무효 아니지, 유효지, 틀렸지 이러고 다 맞췄단 말이야. 근데 이 시험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쓴 거야? 유동적이야? 그러면 맞나? 무효 아닙니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동의 없어도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얘네들의 관계에 변동은 없으니 차임 받을 수 있고, 자,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래.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배우자끼리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배신이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 못합니다.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 이번엔 동의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갑에게 차임을 안 낸 게 있대요. 그러면 요거를 양수하면 그 차임을, 얘가 안 낸 차임을 병이 내야 돼요? 그건 을이 내야 돼. 을이 내야죠.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그건 이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연체 차임은 당연히 을이 내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고, 여기서는 지금 질문 하나만 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창고 건물 전부를 임대차하고 전대차, 뭘 전대차했다고요? 창고 건물. 자, 5번 질문 보세요. 나머지는 뭐 간단한 거고, 5번,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청구를 물었어? 임대 청구. 동일 조건의 임대 청구를 물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토지. 근데 주어진 문제가 뭐예요? 건물. 창고 건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 청구권을 얘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야? 토지 전 차인에게 인정되는 거지 건물 전 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4번에 차임 연체액이 예를 들어 2기에 달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이거 전 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죠? 병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이미 다 같이 날아갔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 끝. 고생하셨고요. 특별법인데,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뭐 가장 하이라이트가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달피 특강할 때 볼 거고, 뭘 볼 거냐면 집합건물법 볼 거예요. 집합건물법 259쪽인가요? 테마 38 집합건물 259쪽이네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은 다음 주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이 세 가지 특별법을 오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끝나긴 글렀다 이런 얘기죠.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주임법, 상임법은 중개사법 시간에 이미 보셨죠? 예. 집합건물법도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했나요? 송빠랑. 이 집합건물법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중개 실무에서도 이게 올해는 쉬웠는데 계속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되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안 하려니 찜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민법 가서 하세요 이럽니다. 예. 그럼 제가 중개사법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민법에서 해야 돼. 그죠? 자, 집합건물법은 이게 이제 개관인데, 그러니까 집합건물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이게 일물 일권주예요. 근데 원칙을 관철한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팔 때는 원칙적으로는 한 개 동의 건물을 파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고층 건물이 많으니까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 소유가 성립해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하나여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이건 일물일권주의 예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101호나 102호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부분. 그게 바로 뭐냐면 전유 부분이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건물에도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은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라는 건 전유 부분에서 뭘 뺀 거야?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빼면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요 전유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공용 부분이다. 그럼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야외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야외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야외 주차장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건 뭐라고 다루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달라요. 그렇죠? 건물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지 사용권이고요. 그러면 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 아니에요. 공용 부분. 건물에 있는 것들은 공용 부분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권리 관계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구분 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이 같이 건물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가 필요해, 관리.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하냐면 관리 관계.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관리인이에요. 그럼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럼 뭐 얘 권한이 있을 거고, 또는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겠죠. 의결 정족수를 얻어서. 근데 여기 이제 신설된 조항인데 임시관리인이라는 애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관리인이 없으니까 선임하겠죠. 그럼 임시관리인의 제일 중요한 역할, 얘는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 관리인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관리인 선임할 때까지인 거야. 즉 걔가 이제 임시 관리인이고, 자 그리고 이제 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얘는 뭐 하는 데냐면 요 관리인이 일 잘하나 감독해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관리위원회. 그러면 관리인이요,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얘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관리인 일 잘하나 감독하는데요?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얘는 규약이 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관리위원회 구성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규칙이 필요하죠. 그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규약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떤 안건이 생기면 의결을 해야죠. 관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관리단 집회입니다. 집회는 정기 집회가 있을 수 있고 임시 집회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살다 보면 또 구성원 중에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걔들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누가 위반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 점유자가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 구별을 해뒀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및 복구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건물법은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고요,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립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나마 권리관계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암기예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댁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같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몇 번 출제된 거고 또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건 확인해야 되니까 요걸 보는 게 집합건물인데, 그러면 일단 권리관계, 그럼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101호, 102호 같은 거죠. 자, 요건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 요건이라는 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요건. 아무리 독립성이 있어도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없으면 구분 소유가 될 수 없다.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건 요 101호가 외부 경계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건 101호에서 외부로 나갈 때 다른 호수를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독립성이에요. 근데 아무리 독립성이 있어도 구분 소유가 되려면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건물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일까요? 구분 소유돼 있을까? 모르는 거죠. 모르지. 뭘 봐야 알겠어요? 등기 봐야지.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인데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보기에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건물을 지었는데 돈이 많은데 뭘 이걸 분양을 해? 나 혼자 하면 되지. 하면 이거 하나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지. 나 혼자 쓰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건물 지을 때 돈이 좀 필요해서 빌려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층마다 분양을 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구분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립성만 있다고 구분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구분행위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구분행위라는 건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 판례인데 예전에는 구분행위라고 하려면 등기나 등록이 필요했어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판례가 폐기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유자의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가 되면 구분 소유로서 구분행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다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 계약을 먼저 한 사건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분양 계약을 했다는 건 이 건물을 하나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 그럼 이것도 뭘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구분 의사가 외부에 표시가 됐으니 이것도 뭐다? 구분행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분행위라고 하려면 뭘 했어야 된다고요? 등기 등록. 근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서 구분행위는 등기 등록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구분 소유가 성립합니다. 물론 나중에 등기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지. 구분 건물 등기 당연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구분 소유가 성립되는 시점을 묻는 거야. 성립되려면 구분 등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성립해요? 없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변경 판례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뺀 걸 말하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의 공용 부분. 그러니까 얘는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생긴 게 공용 부분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든 것을 말해요. 집합 건물에서는 규약 나오면 항상 모두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정증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제 관리동 건물 같은 거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1호가 있어요. 그럼 101호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지. 근데 이제 이 동사람들이 관리단에서 집회를 열어서 또는 규약으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 우리 동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긴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하자라고 규약으로 정했어요. 또는 뭐 노인정으로 하자라고 정했다면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공용 부분 돼. 이런 공용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여전히 뭘로 보일까요? 전유분으로 보이겠지. 그러면 이게 공용 부분이에요 라는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공용 부분 취지의 등기가 없으면 일반 등기부처럼 돼 있으면 누가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갑구를 남겨두면 돼, 안 돼? 갑구 없어요. 그럼 또 숭악한 애가 와서 저당 잡혀 먹을 수도 있겠네? 그럼 을구도 없어요. 그렇다고 등기부를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를 남겨두고 거기에 이제 공용 부분 취지를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띱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권을 분리 처분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용도에 따라 씁니다. 우리가 그 민법상의 공유를 공부할 때요. 민법상 공유물은 어떻게 써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쓰는 거죠. 근데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은 어떻게 쓴다? 용도에 따라 쓰는 거고 만약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넓은 평수의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많이 탈 권리가 있나요? 그런 건 지분 비율로 쓰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쓰는 거야? 용도에 따라 쓰는 거야. 용도에 따라. 자, 그리고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당연히 공용 부분도 따라가기 때문에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 같은 게 없어요. 복도 이전 등기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취득시효 할 때 본 게 공용 부분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공용 부분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면 전유 부분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 내용 자체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자, 그럼 교재 보시면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하고요. 그러면 구분 소유가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구분행위. 구분행위는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건 요거죠.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해서 이건 물권 변동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우리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거랑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 나눠서 봤었잖아요. 여기 같이 끼어서 한번 나왔어요.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두 가지가 있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랑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얘는 원래 생긴 게 구조적으로 공용 부분인 거고요.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원래는 전유 부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이 된 걸 말해요. 조심하실 점은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은 누구 거겠어요? 원칙은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 전원 공유. 자, 근데 요게 이제 원칙인데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면 이건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주상 복합 건물이 있는데 저기 구석에 가면 주거 용도로만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엘베는 일부에게 제공되는 게 명백하죠. 그럼 이건 전원이 공유하는 거요? 일부요. 일부. 그런 걸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고 불러요. 공용 부분의 사용. 자,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 지분 비율에 따라. 이러면 틀려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친구가 2,000만 원 내서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3분의 1과 3분의 2 지분으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열흘은 제가 타면 20일은 친구가 타는 거지. 지분 비율로 쓰는 거야. 근데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은 지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고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대요. 공용 부분을. 그럼 할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실내 골프장 사건인데 그 건물에서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복도, 건물 복도에다가 퍼팅 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혼자 손님들을 맞은 거야.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거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얘한테 그거 치워. 방해 제거. 그리고 너 혼자 썼으니까 부당이득 물어내. 청구할 수 있어요? 조심하실 점은 인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소나무 사건 할 때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지분권의 기초에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방해 제거랑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의 지분권. 그러니까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일체성. 절대로 분리 처분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 지분을 처분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왔던 거 3번.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넘어가면 당연히 이전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따로 이전 등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로 취득되는 권리가 아니다 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는 뭐 얼마가 동의하면 할 수 있을까요? 통상 집회결의. 그러니까 통상 집회결의라는 건 얼마가 찬성하면 되는 거야. 과반수. 이게 통상결의죠. 근데 여기 변경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변경은 따로 빠지는 거고 나머지 일반 관리는 과반수예요. 근데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고 돼 있냐면 각 공유자. 이건 지키는 거니까 구분 소유자라면 누구라도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얘가 누구겠어요? 대표적으로. 임차인이겠지. 임차인도 집회가 열리면 집회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법이 개정된 거라서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임차인은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임차인인데 얘네들이 의결권 행사를 못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거예요. 근데 고유의 의결권이라기보다는 누구 의결권이에요? 구분 소유자. 그러면
임차인과 구분 소유자의 뜻이 다르면 누구 뜻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분 소유자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자,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되느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예요. 3분의 2. 근데 이건 뭐 비번은 당연한 거니까 보시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권을 3분의 2인데 예외적으로 개량을 위한 것이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닐 때는 얼마가 동의하면 되냐면 과반수. 그리고 콘도의 경우에도 공용 부분 변경은 과반수예요. 다시 볼게요. 공용 부분 변경은 얼마가 찬성해야 된다고요? 3분의 2.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 4분의 3이었는데 3분의 2로 개정을 했고, 근데 이게 변경이지만 개량을 위한 것이면서 그리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으면 얼마가 찬성하면 된다? 통상.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얘랑은 and예요. 또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량을 위한 것이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 그러면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로 되려면 개량을 위한 것이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때만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콘도는 어디 가나 이제 의결정족수를 낮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콘도는 특성상 소유자가 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결정족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콘도는 의결정족수를 다 낮춰요. 그래서 원래는 3분의 2지만 콘도 변경은 얼마면 된다? 과반수. 자, 근데 이제 신설된 조항이죠. 아직 시험엔 안 나왔는데 주의하셔야 되고,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 이걸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 변경이라 하고요. 얼마의 찬성이 필요하다? 5분의 4.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용 부분 변경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인데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1로 안 되고 5분의 4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서 난방 방식을 바꾼대요. 예를 들어 뭐 지역 난방을 중앙 난방으로 바꾼다. 자, 이거 얼마 찬성해야 돼? 난방 방식 바꾸면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권이나 전유 부분 소유권이 변동되나요? 안 되지. 그럼 얼마가 찬성하면 돼? 3분의 2, 3분의 2. 공용 부분 변경 3분의 2. 근데 예를 들어 건물을 수직 증축합니다. 수직 증축하면 기존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권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이게 공용 부분 있는, 이게 권리 변동 있는 변경이야.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얼마가 찬성해야 돼? 5분의 4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콘도래. 그러면 줄여줘야죠. 3분의 2. 그리고요, 집합 건물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개 다 충족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그러니까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집합 건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분 건물이 10개가 있어요. 이쪽 라인은 전유 부분 50평형이고요. 이쪽 라인은 전유 부분 25평형이에요. 자, 근데 이제 통상 의결 정족수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25평형 라인 전원 찬성. 50평형에서는 한 명만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둘 다 충족해야 되니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10명이니까 지금 몇 명 찬성했어요? 6명. 그러면 과반수가 된다 안 된다? 열의 과반수니까 여기서 되는 거죠. 그렇죠? 당황했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면 과반수예요. 자, 그런데 의결권은 집합건물법에서 뭐라고 정하냐면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 면적 비례입니다. 그러면 의결권은 25평형이 의결권이 만약에 하나라면 얘네들은 몇 개라는 거야?
두 개. 그러면 총 몇 개의 의결권이 있는 거냐면 15개지. 그럼 과반수면 몇 개가 찬성해야 돼? 8개가 해야죠. 근데 요거 5개랑 요거 2개니까 합치면 몇 개요? 7개. 그러면 이 안건은 가결이다, 부결이다? 부결이에요, 부결. 둘 다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도 과반수가 돼야 되고 의결권도 과반수가 돼야 돼. 근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요 2개 구분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2개 구분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를 따질 때는 한 사람으로 따질까? 두 사람으로 따질까? 한 사람으로, 구분 소유자는 한 사람으로 따져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사람은 한 명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는 각각 다 충족돼야 되고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 다른 사람, 공용 부분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공용 부분에 갖는 채권은 그걸 새로 사서 들어온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관리비 판례가 중요하니까 요거랑 연결해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흠의 추정.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보존의 하자, 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냐면 공용 부분. 시험에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내겠어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려요. 공용 부분에 존재한다. 집에 있는데 물이 새요. 물이 새. 그러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죠? 이 하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럼 물이 흐르면, 물이 새면 괜히 윗집 문 두들기지 말란 얘기예요. 어디 가시라고? 관리단. 그래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제 관리비 판례가 있는데 일단 1번 보시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어요. 그러면 관리비에 관한 규약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규약에서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는 청구할 수 있다?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아니더라도 공용 부분은 최소한 청구할 수 있고요. 자, 2번은 매우 중요하죠.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501호가 있는데 요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받아서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건물에서 관리단이 못 들어오게 막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규약에 따르면 여기에 들어오려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모든 관리금을 내셔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경락도 받았는데 얼만데? 그랬더니 1,0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너무 많네. 난 못 내지. 이러다가 이제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전부 다 나와서 판결하는 거예요. 우르르 다 나오는 거지. 언제 열리냐면 판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원래 이제 소위 대법원 소부에서 4명이 판결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현재 몇 명이에요? 14명. 근데 이제 법 통과됐죠? 우르르 이제 또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일단 14명인데 14명 중에 이 판결에 참석하는 사람은 13명, 법원 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평에 들어오지 않고 걔는 빠지고 나머지 13명이에요. 짝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다 나왔으니까 말이 많죠. 일부 대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규약이 내려면 낼 것이지 뭔 말이 많아 다 내 이럽니다. 일부 대법관은 야, 규약이면 니들 내부 거나 정해. 왜 새로운 사람한테 내라 말아야. 너 한 푼도 내지 마. 자, 그러면 제일 많은 다수 대법관. 이게 판례 입장인 거야? 그러면 일부는 전부 내. 일부는 하나도 내지 마. 그럼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좀만 내. 이랬겠죠. 좀만 내는 경우를 나눠서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와 뭐로 나눈다?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로 나눠서 어디에 발생한 건 내라.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내고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까지 얘가 낼 필요는 없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중요한 판결이고, 그래서 어디에 관해서는?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승계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연체료가 포함되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는 체납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과태료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봤더니 관리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며칠까지 안 내시면 110만 원이라고 써 있네. 그럼 그 10만 원이 뭐야? 그게 연체료지. 그건 승계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체납된 관리비만 승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에서 을, 병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책임질 사람은 마지막 소유자냐 아니면 다 같이 져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야. 우리 판례는 다 같이. 자, 뭐라든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병존적 인수예요. 따라서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 소유자도 체납관리비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전에 있던 소유자들도 다 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자, 4번 중요하고 연체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사용권이에요. 그러면 전유 부분이랑 공용 부분이랑 구분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구분 소유가 성립할 때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구분 소유가 성립할 때 객관적 용도로 공용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뚝딱뚝딱 개조해서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언제 나뉜다? 구분 소유가 성립할 때 나뉘는 거지 나중에 개조해서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대지 사용권이에요.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그럼 보통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해서 관리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종류는 뭐다? 소유권. 땅 사서 짓는 거니까. 근데 꼭 사서 지어야 돼요? 빌릴 수도 있어요. 빌릴 수 있지. 그럼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점유 사용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띱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뭐라고 정하냐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리 처분은 금지돼요. 그러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이 될 수 있다. 이건 절대적은 아니고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아까 봤던 공용 부분 지분권, 공용 부분 지분은 규약으로 정해도 분리 처분 안 돼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근데 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점은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려면 오로지 뭘로만 할 수 있다고요? 규약이나 오로지 규약이나 공정증서. 그러면 법원이 강제경매를 실행해서요.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대지 사용권이 분리가 됐어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안 돼요. 오로지 뭘로만 한다고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건물의 규약에 대지 사용권만, 전유 부분은 아니고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 흔할까요? 없을까?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가끔 있냐면 지금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 땅이 넓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땅이 넓으니까 나중에 이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분양을 한다면 이 구분 소유자들은 자기의 전유 부분도 팔았어요? 토지만 판 거야? 토지만. 뭐 한 거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한 거지. 원래는 얘만 파는 게 아니라 모두 팔아야 된다고요. 전유 부분이 가면 대지권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유 부분은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고 뭐만 팔 수도 있다? 대지 사용권. 이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실제로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한다는 건 실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규약도 거의 없고요.
근데 분리처분 금지면 그 취지를 등기해야 되고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과 관련되는 집합건물법 20조는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변호사도 잘 몰라. 이거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나 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험상으로 보면 돼.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를 등기 안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요? 선의의 물권자. 실제 사건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등기하는 건물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우리 등기법에서 대지권 등기 공부하잖아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가 안 됐어. 등기가 안 됐는데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샀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게 대지사용권인지 몰랐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이거를 샀는데 땅을 샀는데 대지권으로 쓰이는 땅인지 모르고 샀대. 그러면 얘네들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모르고 샀다 그러면 법원이 모르시고 사셨구나라고 인정해 줄까요? 이미 건물이 있는데 모르긴 뭘 몰라. 실제로 인정 하나도 안 해주면 싹 다 무효야. 그러면 이거를 샀다면 분리처분 된 거잖아요. 원래 인정 안 해.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진짜 그렇게 보이죠?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건물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빌려서 여기에 저당을 잡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지어요. 그럼 이게 분양이 잘 되면 그 돈 다 갚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면 대지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저당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에, 집합건물 등기부에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다 뭐가 달려있다는 거야? 저당권. 그러면 당연히 이건 토지 저당권이랑 집합건물 소유자랑 누가 더 우선합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죠. 이건 대지권 성립되기 더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게 경매되어서 갑이 경락을 받았대. 그럼 얘네들은 이제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네들은 얘한테 뭘 요구할까? 갑은 얘한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따만한 건물을 철거하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세요 라고 시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럼 철거는 안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매도 청구한다고요? 토지의 권리자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재작년에 중개사법에서 어이없게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대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구분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팔고 나가라라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공부한 것처럼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지. 근데 무단으로 건물 딱 지어놓고 땅 주인한테 네가 팔고 나가 이러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중개사법 문제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에게 땅 팔고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고 누가 하는 거야?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땅이랑 건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땅이지 땅. 땅 주인이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처분 금지가 등기되지 않으면 선의의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서 공부했을 때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여기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또는 소유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이 지분 누구한테 가는 거야?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귀속되죠? 균등하게였어요? 지분 비율이에요. 그게 267조예요. 이게 집합건물에도 적용되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민법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 301호를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1호의 단독 소유자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던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거 어디로 갈까요? 국가로 가겠지.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제 민법 1058조에서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요거는 국가로 갑니다. 근데 얘가 301호는 단독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는 단독 소유예요?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이 토지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로 간다는 거죠. 그럼 전유 부분은 국가로 가고 대지 사용권은 다른 애들이 찢어갖고 이러면 일체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267조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 다 국가로 귀속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요 대지는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분할하자, 공유물 쪼개자라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분 소유 건물의 대지는 분할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권리 관계예요. 대지 사용권. 그 제일 기억하실 점 일체성입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근데 오로지 뭘로만 할 수 있다고요? 규약이나 공정증서. 자, 이를 위반한, 그러니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정할 수 있는 건데 이를 위반한 분리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다라는 거예요. 분리처분 금지의 취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의의 물권자가 이제 우선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철거가 아니라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시가로 매도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4번에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담보 책임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